안녕하세요. 보컬 음악 작편곡법 2주차 수업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못 봤던 실용음악 어원 파트를 보고요.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 대중음악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을 두 차시로 나눠서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어요. 거기에 코드와 스케일과 모드 그리고 이제 토네트 차트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다시 찍어도 이거보단 더 잘 찍을 수 없겠다라는 두 영상을 추가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실용음악의 어원에 대한 간단한 영상과 그 영상을 두 개를 보는 걸로 2주차 수업을 조금 빡세지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용음악의 어원은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봤었죠. 유틸리티 뮤직, 실질적 용도가 있는 음악이 실용음악이었습니다. 그럼 얘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한번 이제 추적해 보면 20세기가 되면서 모더니즘의 시대가 시작돼요.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발전이 되고 사회가 변하면서 그 사회를 표출할 수 있는 새로운 예술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후기 낭만에 그래도 트레디셔널한 전통에 머물러 있었던 예술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말하자면 너무 급작스럽고 과도하고 급진적으로 사운드들과 재료 사용들, 예술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에 또 반발이 생기게 되겠죠. 모더니즘 자체가 그 이전에 있었던 후기 낭만, 낭만은 그 이전에 있었던 고전에 대한, 고전은 그 이전에 있었던 바로크에 대한, 항상 하나의 예술 사조는 그 이전 사조에 대한 act against예요. 뭔가를 대항하는 리액션입니다. 그런 모더니즘에 대한 어떤 반발, 새로운 흐름으로 신고전주의가 생겨요. 네오클래시시즘. 딱 이름만 봐도 신고전주의입니다. 왜 이렇게 예술이 어려워지고 대중과의 괴리감이 생기는가? 우리 다시 클래시컬한 음악으로 돌아가 보자. 1, 2차 세계대전 사이 1920년대에서 30년대 사이의 예술적 트렌드입니다. 과도한 감성, 파괴된 형식의 후기 낭만에 대한 반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래시시즘으로 돌아가 보자 라는 얘기를 합니다. 클래시시즘의 음악이 어땠었냐라는 걸 보면 베토벤의 음악, 모차르트의 음악, 당시의 고전시대 음악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체계가 있었어요. 오더가 있었어요. 음악이 균형 잡혀 있었습니다. 조성들이 명확했고 선율이 뚜렷했고 폭발적인 낭만의 폭발적인 감성의 표현보다는 자제되어 있는 감정 표현이 있었어요. 이게 클래식 음악이 가지고 있는 형식미, 어떤 포멀리티, 균형감, 밸런스입니다. 클래식 음악을 대표하는 소나타 형식, 1주제와 2주제의 균형, ABA 프라임이라는 형식의 균형, 어느 한 영역도 특별히 길거나 특별히 짧지 않은 전체적인 구조미가 있었어요. 그 음악이 클래식 음악입니다. 클래시시즘이라고 말하는 고전 음악이에요. 그때로 돌아가자. 너무 과도한 모더니티, 후기 낭만에서 벗어나서 이전으로 돌아가 보자 라는 움직임이 생깁니다. 그 움직임이 두 갈래로 생겨요. 하나는 프렌치에서 나오는 이제 그 레식스라고 하는 프랑스 6인조로 대표되는 네오클래시즘입니다. 에릭 사티에서부터 당시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스트라빈스키까지 1920년대 스트라빈스키의 풀치넬라가 이 네오클래시시즘의 첫 번째 어떤 문을 여는 곡이에요. 이 이전만 해도 스트라빈스키 같은 경우는 불새, 봄의 제전, 페츄르슈카, 발레 음악으로서 음악의 원시주의라던가 모더니즘의 가장 핫한 역할을 담당했던 작곡가가 생각의 전환점을 딱 만듭니다. 1920년 풀친넬라를 통해서. 또 하나의 흐름은 독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힌데미트에서부터 쿠르트 바일까지의 움직임이에요. 뉴 오브젝티비즘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거냐면 신목적주의, 신직물주의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예술이 전문가들을 위한 많은 영역의 아마추어들을 위한 음악은 없는가? 왜 전문가의 영역으로 음악이 계속 어려워지는가? 좀 더 소비될 수 있고 아마추어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음악들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힌데미트가 윈드 퀸텟, 아마추어들을 위한 그냥 일반인들을 위한 연주곡, 쿠르트바일, 오페라, 후기 낭만 오페라는 너무 어려웠죠. 니벨룽겐의 반지, 살로메, 굉장히 덩치가 커지고 어려워져요. 그런 예술 형태, 물론
좋지만 그런 예술 형태의 오페라보다 좀 더 간소화된 서민들을 위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오페라를 써보자 해서 트리페니 오페라, 서푼짜리 오페라라고 부릅니다. 이런 오페라들을 만들어요. 이게 신직물주의, 뉴 오브젝티비즘이에요. 얘네들이 어떤 사상을 갖느냐? 1920년대 독일 주관적 표현주의, 익스프레셔니즘에 대한 반발에서 시작해요. 이게 익스프레셔니즘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몽크의 스크림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몽크의 스크림이 익스프레셔니즘이면 프랑스의 임프레셔니즘이 이 둘 대비가 되죠. 익스프레셔니즘입니다. 이 익스프레셔니즘,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익스프레셔니즘, 임프레션도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시작점입니다. 독일의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익스프레니즘에 대한 반발, 왜 이래야 되는가? 반발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익스프레셔니즘이 어떠한 주의를 갖고 있느냐? 객관적인 한 목적성과 실용성을 존중하는 경향. 아닙니다. 뉴 오브젝티비즘이 이런 움직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반발에서 시작해서 객관적인 한 목적성과 실용성을 존중하는 경향을 가져보자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와 반대되는 표현주의,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칸트의 미학을 따랐습니다. 목적 없는 한 목적성의 형식. 그래서 주관적 한 목적성이라고 해요. 이걸 칸트가 예술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아름다움인가라는 미학을 정의할 때 목적 없는 한 목적성의 형식, form of finality without an end 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꽃을 봐라. 꽃이 어떤 목적으로 피어나는가? 그렇지 않다. 아무런 목적 없이 피어난다. 그러면 그 꽃에 형식이 있는가? 줄기, 잎, 꽃잎. 완벽한 구조 안에서 아무런 목적 없이 스스로 존재한다. 이게 목적 없는 한 목적성의 형식이에요. 누군가한테는 선물로, 누군가한테는 그냥 있는 존재만으로, 누군가한테는 향수를 만드는 재료로 주관적인 어떠한 목적이 부여될 뿐이지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목적은 없다. 그런데 냄비를 봐라. 냄비는 왜 만드는가? 뭔가를 끓이고 조리하기 위해서 만든다. 모양도 획일적이고 냄비는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칸트의 미학이에요. 이런 좀 딱딱한 구조의 미학 관점에서 뉴 오브젝티비즘은 조금 더 객관적인,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목적성을 가진 좀 더 실용적인 예술에 대한 움직임을 갖습니다. 그게 뉴 오브젝티비즘의 특징이에요. 이때 이 뉴 오브젝티비즘의 음악 파트를 제브라우시스 뮤직이라고 해요. 이 제브라우시스 뮤직을 영어로 번역하면 유틸리티 뮤직이 되고, 이 유틸리티 뮤직이 지금의 실용 음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용 음악에 대한 뿌리가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흐름이 보이죠. 과도해졌던 새로운 급작스럽게 등장했던 예술에 대한 반발, 다시 고전에 있었던 음악의 형태로 좀 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을 해보자. 그 중에서도 너무 예술로서의 예술, 그 미학적인 관점에서의 딱딱한 예술을 벗어나서 조금 더 실용적이고 조금 더 관객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들릴 수 있고 소비될 수 있는 음악을 좀 더 만들어 보자. 그게 예술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들의 음악의 움직임이 바로 실용음악인 거예요. 얘랑 비교했을 때 어떠한 흐름, 맥이 형성되는지 알겠죠. 실질적인 용도가 있다. 이거는 이제 현재에 쓰이는 실용음악을 조금 더 과장한 얘기라면, 여기에 등장하는 실용음악은 순수 예술과 조금 순수 예술이 여기는 안 써 있군요. 네. 순수 예술 파트와 조금은 다른 목적을 가지는, 어떤 목적을 가진 곡이냐라고 했을 때 이건 그냥 내가 뭐 하려고 쓴 거야 라는 어떤 자신만의 주관적인 한 목적성이 아닌 이런 용도로 쓰인 거야 라는 객관적인 한 목적성을 갖는 게 실용음악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제가 이 두 수업에서 용어 정리를 하는 건 차칫 실용음악을 한다 혹은 실용음악적인 곡을 쓴다라고 했을 때
그냥 가요의 스타일만 어떤 스타일, 장르 혹은 그 안에 쓰이는 어법들만 떠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컬 음악을 써나갈 때 제가 제일 처음에 강조하는 게 가사에 맞는가, 그 가사의 캐릭터를 잘 표현하고 있는가, 이걸 강조합니다. 두 번째는 이 곡이 쓰이는 곳에 잘 맞는가. 예를 들어 뮤지컬이면 재밌는 장면에서는 웃긴 곡을 당연히 써야겠죠. 연출자가 코믹한 곡을 써주세요 했는데 음악이라는 게 코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진지한 곡을 쓸 수 없겠죠. 여러분들이 결국 보컬 음악에서 실용음악을 선택한다면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수업은 어떻게 클라이언트를 만족시킬 수 있는가, 약간 이런 방향에서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그의 의도를 읽고 어떤 방식으로 가면 그러한 해석들이 가능한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수업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요. 링크로 걸어드리는 제가 대중음악의 이해에서 강의했었던 기본적으로 곡을 쓰기 이전의 재료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요리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냉장고에서 고기 꺼내세요라고 했는데 고기가 뭔가요? 냉장고에서 비트 꺼내보세요. 비트가 뭔가요? 이럴 수 없죠. 그래서 그 재료들을 정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영상 한 2시간 정도가 될 겁니다. 빠르게 한번 보시고 아는 부분도 있다면 그냥 스킵해서 보시면 돼요. 코드와 스케일, 펜타토닉 스케일, 그 외에 7개의 모드, 혹은 약간 조성음악을 벗어난 토네츠 차트를 보면서 어떻게 화성들을 엮어갈 수 있는가를 총체적으로 정리해놓은 영상이니까 그 두 영상을 반드시 보시고 100% 이해가 안 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반드시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래 링크를 2개 걸어드리는 걸로 해서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